중국도 못하는데 한국이 가당키나 하겠어? 밀라노 투자 총괄은 한국 인프라 투자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중국 전기차, 세계 표준 일본 라면이 유일한 파트너라 생각했죠. 하지만 밀라노 폐막 단 하루 뒤 BBC 생중계 화면에 41개 올림픽 참가국 산업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수소차 점유율 유럽 1위, 선수촌 식품 소비 농심 신라면 세계 1위, 심지어 108년 유럽 역사상 최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밀라노 폐막 후 초토화된 유럽 살린 세계 최강,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 폰타나라고 합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인프라 투자 정책 총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정확히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밀라노 시청 회의실 창문으로 두오모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광장은 전 세계 관중들로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올림픽 끝났으니 다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계산서예요. 쓰레기 계산서만 우리 이탈리아에 던져두고 간 거예요. 세계적인 축제가 밀라노에서 치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불꽃이 꺼지는 순간 도시에는 무엇이 남느냐?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큰 파티를 열었다고 치면 파티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뭐가 보입니까? 어젯밤의 흥분이 아니라 치워야 할 쓰레기와 써버린 카드값 명세서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 주요 언론사 3곳의 긴급보도 캡처가 올라와 있었고 제목들이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도시 재정 적자 우려, 올림픽 이후 성장 동력 부재, 관광 특수 종료에 따른 상권 침체 가능성. 그때였습니다. 유럽 금융권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루카 마리니 국장이 그날 아침에 전달받은 리포트를 보여줬는데 요지는 단순했어요. 다음 성장 동력이 없으면 밀라노는 장기 침체로 간다. 저는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포트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게 더 화가 나는 이유였습니다. 올림픽은 분명히 성공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밀라노는 빛났고 이탈리아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폐막 다음 날 아침 그 성공이 도시의 내일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축제는 도시를 빛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도시를 먹여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게다가 올림픽 한번 잘못 치렀다가 도시는 물론 국가 파산까지 간 사례는 많았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까지. 그걸 그날 아침에 회의실 창문으로 텅 빈 두오모 광장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처음 연락이 온 건 일본 쪽이었어요. 토요타 모터 코퍼레이션 유럽 전략팀에서 정식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미 유럽 여러 도시에서 수소 모빌리티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밀라노도 그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표준안도 함께 첨부됐는데 서류 두께가 제 손바닥 2개를 합쳐놓은 것만큼 됐어요. 그 안에는 수소 충전 인프라, 배치 기준부터 차량 연동 프로토콜까지 촘촘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루카 마리니 국장이 그 서류를 펼쳐보더니 낮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감탄인지 부담인지 모를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이해했어요. 토요타가 제안한 수소 표준은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어 도입이 진행 중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류는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밀라노가 합류하지 않으면 밀라노만 혼자 다른 표준을 쓰는 도시가 되는 구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술을 고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편입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축구로 치면 이미 리그가 짜여 있는데 그 리그에 들어오겠냐고 묻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그냥 혼자 공 차는 거고. 그런데 토요타 서한이 채 씻기도 전에 다음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엔 중국이었어요. 중국 컨소시엄, 정확히는 국가가 뒤에 있는 대형 인프라 그룹이었는데 그쪽 제안은 성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수소냐 배터리냐 같은 기술 노선 논쟁을 아예 건너뛴 패키지였거든요. 친환경 교통 시스템, 전기버스 노선 재편, 충전 인프라 전면 구축, 스마트 신호 시스템 연동까지, 그것도 금융 지원까지 묶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다 해줄 테니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소피아 루소가 그 제안서를 검토한 뒤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가격만 보면 유럽 어디서도 이걸 이길 수 없어요. 단기로는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단기로는. 그 단서가 모든 걸 담고 있었거든요. 중국 컨소시엄의 패키지는 숫자상으로 매력적이었어요. 밀라노시 재정이 빡빡한 상황이고 올림픽 이후 적자 우려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 조건이 들어오면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인프라를 중국 컨소시엄이 깔아주면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표준은 누구 기준으로 맞춥니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밀라노는 누구한테 의존하게 됩니까? 저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싸고 빠른 것이 꼭 좋은 선택이 아닌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빠른 공격이 아니라 보급선을 끊기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프라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보급선을 누가 쥐고 있느냐? 미국 쪽 움직임은 좀 달랐습니다. 직접 제안보다는 압박에 가까웠어요. 배터리 공급망 동맹 관련 논의에서 유럽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됐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오면 공급망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같은 편이다.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공급망 안정은 인프라 투자에서 핵심 변수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 테이블 어디에도 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미 유럽 시장에 전기차와 수소차를 꾸준히 내놓고 있는 기업인데 그 자리에서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당시 회의 분위기는 그랬어요. 강대국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작은 소리는 자연스럽게 묻혀버리는 거죠. 유럽 내부의 분위기는 그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정성을 주장했어요. 검증된 기술, 검증된 파트너, 검증된 표준. 급하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구조 자체를 뒤집어야 하면 그 비용이 더 크다는 논리였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속도를 주장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미 짜여진 구조 밖으로 밀려난다고. 타이밍을 놓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고. 루카 마리니 국장이 어느 저녁 회의가 길어지다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아, 미래의 구조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갈 건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지금 테이블에 올라온 선택지들이 전부 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토요타의 표준은 이미 구조가 짜여진 네트워크였고 중국의 패키지는 의존성이 내장된 구조였고 미국의 동맹 논리는 지정학적 조건이 먼저였어요.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이 내미는 그 제안들이 전부 사실은 밀라노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는 걸, 밀라노를 자기 구조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제안들이라는 걸.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조건이 좋은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을까요? 강대국들이 다 자기 패를 깔아놓은 테이블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지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며칠 뒤 소피아 루소가 자료 하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소피아 루소가 들고 온 자료는 생각보다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도 아니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아니었어요. 출력된 종이 몇 장이었는데 첫 페이지 상단에 숫자 하나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뭔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 자료는 유럽 전기차 충전 연동 속도 비교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여러 제조사들의 차량을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한 데이터였는데 항목별로 수치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충전 연동 속도, 배터리 수명, 화재 안정성, 현지 공장 건설 기간, 그리고 그 항목들의 상단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차지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며칠 전 강대국들의 회의 테이블에서 존재감이 없다시피 했던 그 회사였어요. 저는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손가락으로 배터리 수명 항목을 짚었어요. 이게 단순 실험실 수치가 아니에요. 실제 도심 운행 환경 기반 데이터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속으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일본 표준이니 중국 패키지니 미국 공급망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정작 숫자로 답을 내고 있는 쪽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마치 반 전체가 시험 범위 노트 필기 자랑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한 학생이 조용히 만점받아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충전 연동 속도 항목부터 봤습니다. 전기차 충전 연동 속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차량이 충전 인프라에 접속했을 때 실제 에너지가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스템 반응 시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전 속도 자체보다 이 연동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와 지연이 실사용자 경험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충전기에 꽂았는데
시스템이 차를 못 알아본다거나 결제 연동이 튀어버린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항목에서 현대차가 1위를 기록했어요. 단순히 조금 앞선 게 아니라 이 인정 시간이 경쟁사 대비 명확하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배터리 수명과 화재 안정성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이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역사가 길잖아요. 자동차 산업의 뿌리 자체가 다른 나라들인데. 그런데 표를 보면 볼수록 제 예상은 전복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수명 항목에서 상위 3자리 안에 현대차 계열이 2자리를 차지했고, 화재 안전성 비교에서는 경쟁사 대비 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수치가 나와 있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그 표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루카 마리니 국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소피아가 자료를 건네자마자 그도 멈췄습니다. 그 특유의 낮은 휘파람 소리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감탄 쪽이 더 선명했습니다. 공장 건설 기간은 봤어요? 소피아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지 공장 건설 기간 비교. 현대차가 유럽 내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 동일 규모, 경쟁사 대비 30% 단축되어 있었어요. 30%.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물 짓는 공사가 1년 걸릴 거라 예상했는데 8달 만에 끝난 겁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에요. 공정 전체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같은 결과를 더 짧은 시간 안에 낸다는 건 그 과정 전체를 더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날 저녁 런던에서 발행되는 경제 전문지 칼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소피아가 번역본을 뽑아서 건네줬는데 제목이 이랬어요. 늦게 출발한 국가가 최신 기술로 곧장 점프했다. 압축, 성장의 역설. 저는 그 제목만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칼럼의 논지는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자동차 산업에서 전통적으로 강자였던 나라들은 오히려 전환이 늦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기존 구조가 있거든요. 수십 년 된 공급망,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기존 방식, 내연기관 기반으로 짜인 생산 라인. 이걸 전부 뒤집으려면 엄청난 내부 마찰이 생겨요. 반면 자동차 강국이 아니었던 나라는 짐이 없습니다. 지켜야 할 레거시 구조가 없으니까 최신 기술로 바로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채가 없는 스타트업이 부채가 많은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피벗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보다 빠를 수 있다는 말이. 그런데 칼럼은 그게 말이 된다는 데이터를 차분하게 나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현대차의 전동화 전환 속도와 유럽 진출 타이밍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뭔가 시각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 저는 현대차를 두고 강대국들의 틈새에 끼인 후발주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서 목소리가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칼럼을 읽고 나서 다시 그 데이터 표를 보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조용했던 게 아니라 말 대신 숫자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결과물을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루카 마리니 국장이 칼럼을 덮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의 완성도를 봤는데 이건 완성도 얘기가 아니네요. 속도 얘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 어떤 기술이 가장 완성도 높으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도시가 전환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현장에 구현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완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수렴해요. 기술은 결국 다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속도는 다릅니다. 전환기의 타이밍을 선점한 쪽이 이후 구조를 짜게 되거든요. 마치 도로를 처음 깐 쪽이 그 도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자료들을 다시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에는 밀라노 야경이 조용하게 깔려 있었어요. 폐막식 이후 처음으로 이 도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답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심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된 강자와 빠른 후발주자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 경쟁력인지. 저는 그날 밤 그 질문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답이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되는 걸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라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웃었습니다. 진지한 자리에서 갑자기 라면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숫자를 보고 나서 올림픽 선수촌 운영팀 쪽에서 폐막 이후 소비 집계 자료가 정리됐는데 그걸 처음 가져온 건 시청 내 문화산업 담당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마르코 페라리라는 친구인데 30대 중반의 조용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데 그날은 들어오면서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선수촌 간편식 소비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가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와 소피아 루소, 루카 마리니 국장이 동시에 들여다봤습니다. 품목별 소비량 순위가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1위 항목이 옆에 적힌 브랜드 이름을 보고 소피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농심, 한국 라면 브랜드입니다. 선수촌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간편식이 한국 라면이었어요.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수천 명의 선수와 스태프들이 숙소 안에서 제일 많이 꺼내 먹은 게 라면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올림픽 선수촌 간편식 순위가 세계 식품 시장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표본이 제한적이고 환경도 특수하죠. 그런데 저는 그 숫자보다 다른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마르코가 노트북을 펼쳐서 보여준 다음 자료가요. 소셜미디어 트렌드 집계였어요. 올림픽 기간과 폐막 직후 2주 동안 유럽과 미주 지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된 챌린지 영상 유형 중 하나가 매운맛 챌린지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해요. 한국 라면을 먹으면서 반응을 찍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의 확산 속도와 조회수 합산이 알고리즘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운동선수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그게 팬들에게 퍼지고 팬들이 따라하면서 다시 알고리즘을 타고 퍼진 겁니다. 스포츠 스타가 먹는 걸 팬이 따라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이 이번엔 라면에 붙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기술 표준 논쟁, 금융 패키지, 공급망 동맹, 그 무거운 이야기들이 오가는 사이에 라면이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민간인들이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전선이 따로 있는데 진짜 확산은 전선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뒤집힙니다. 마르코가 다음 자료를 넘겼을 때 미국 식품업계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일부 미국 식품업체들이 매운맛 가공식품의 확산에 대한 규제 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농심에 대한 단도, 관세 부과를 추가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라면, 하나의 관세를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섭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섭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는 신호거든요. 관세라는 건 위협이 됐을 때 쓰는 도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시장을 흔들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규제 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는 사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한국 식품이 미국 식품 업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확산됐다는 것. 소피아가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요. 관세 검토 소식이 나온 날 유럽 쪽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어요. 유럽 대형 유통사 2곳의 공식 발표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명확했어요. 소비자 수요가 압도적이다. K푸드 전용 코너를 확대한다. 저는 그 2 문장을 보면서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누르려는 시점에 유럽의 유통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진열 공간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시장은 정치보다 단순합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관세는 수입 장벽을 높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욕구에 관세를 매길 수는 없거든요. 문화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상품이 먼저 들어오고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쌓이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루카 마리니 국장이 턱을 괴고 천장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산업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면이 먼저 전선을 넘어버렸네. 그 한마디가 그날 회의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전기차 표준이니 수소 인프라니 공급망 동맹이니 하는 거창한 구조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일반인들의 일상에서 한국이 파고드는 경로는 전혀 다른 쪽이었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정책보다 먼저 사람들의 입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시면 이게 사실 낯선 일이 아닙니다. 미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진 것도 처음에는 청바지와 코카콜라였잖아요. 일본 문화가 해외에서 자리 잡은 것도 애니메이션과 라면이 먼저였고요. 문화 확산에는 항상 가볍고 즉각적인 접점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접점이 익숙해지면 그 뒤에 더 깊은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라면과 매운맛 챌린지가 하고 있는 역할이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저는 마르코에게 물었습니다. 이 챌린지 영상들 어느 나라 선수들이 제일 많이 올렸습니까? 그가 자료를 뒤적이다가 답했어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순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상위권이에요. 이탈리아.
우리 선수들이 우리 선수촌에서 한국 라면을 먹고 챌린지 영상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우스워서가 아니라 이 상황 전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강요된 것도 아니고 캠페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맛있어서 재미있어서 스스로 퍼진 겁니다. 문화는 관세보다 빨랐습니다. 그 문장이 그날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규제와 압박으로 막으려는 속도보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유럽 유통사들이 K푸드 코너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건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수요를 읽은 거잖아요. 시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새롭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밀라노의 미래 구조를 논의하면서 기술과 금융과 정책을 이야기하는 동안 실제 세계에서 구조를 바꾸는 건 그것보다 훨씬 작고 즉각적인 것들이라는 거요. 라면 한 봉지, 챌린지 영상 하나. 그게 쌓이면 유통 매대가 바뀌고, 매대가 바뀌면 시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구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게 기술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며칠 뒤 생각보다 훨씬 선명한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밀라노 시청 대회의실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 들어찼어요. 유럽의회 산하인프라 정책자문단 소속 전문가 4명, 유럽투자은행 리스크 분석팀 수석 2명, 그리고 이탈리아 산업부에서 나온 국장급 인사 1명.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제안서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검증하는 자리라는 걸. 루카 마리니 국장이 회의 시작 전에 저한테 낮게 말했어요. 오늘 자료가 무겁습니다. 각오하고 보세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자료는 수소 인프라 구축 비용 비교표였어요. 수소 충전 인프라를 도시 단위로 구축할 때 들어가는 초기 비용,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20년 단위 총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일본 토요타가 제안한 수소 표준 기반 시스템, 중국 컨소시엄의 패키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 모델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는데 항목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수소 인프라는 초기 구축 비용이 전기 충전망 대비 4배에서 5배 사이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선택이 쉽지 않은데 유지 보수 비용 항목에서 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수소는 압력 관리와 누출 방지 시스템이 상시 가동돼야 하거든요. 전기 충전소처럼 설치하고 놔두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는 짓는 것도 비싸고 운영하는 것도 비쌉니다. 20년 총비용으로 계산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소 기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밀라노처럼 올림픽 이후 재정 압박을 안고 있는 도시에 초기 구축부터 20년 운영까지 전부 비싼 구조를 들이미는 건 적합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체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망 확장 속도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밀라노 도심과 외곽을 포함한 전체 광역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어느 속도로 깔 수 있느냐를 여러 시나리오로 돌린 결과였어요. 시나리오는 3가지였습니다. 기존 유럽 방식대로 진행할 경우, 중국 컨소시엄 패키지를 도입할 경우, 그리고 현대차 기반 전동화 인프라 모델을 적용할 경우. 결과를 보는 순간 소피아 루소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기존 유럽 방식은 완전 구축까지 7년에서 9년이 나왔습니다. 중국 컨소시엄 패키지는 4년에서 5년, 그리고 현대차 모델은 3년 이내였어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그 속도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자료에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표준화된 모듈 방식으로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현지 조달과 교체가 빠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하드웨어 교체 없이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게 아니라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설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투자은행 리스크 분석팀 수석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 보고서가 들어 있었는데 표지에 내부 열람 제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유출됐다는 거였어요. 유럽연합 공급망 리스크 내부 보고서였는데 중국 컨소시엄의 저가 인프라 패키지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됐어요. 과도한 의존은 전략적 위험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전쟁 영화에서 보급선이 끊기는 장면이요. 아무리 전선에서 잘 싸워도 보급이 끊기는 순간 그게 끝이잖아요.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특정 국가의 부품과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 그 국가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도시 전체가 멈출 수 있어요.
그게 과장이 아니에요. 보고서에는 실제 사례가 병기되어 있었거든요. 동유럽 특정 국가에서 중국산 통신 인프라를 도입한 뒤 외교 마찰이 생겼을 때 기술 지원이 지연되고 시스템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례들이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싸다고 들였다가 나중에 그 값을 몇 배로 치르는 구조. 초기 비용을 아끼려다 주권을 잡히는 거잖아요. 그게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지나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유럽의회 자문단 소속 전문가 한 명이 그 대목에서 입을 열었어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치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은 이제 어디나 있어요. 문제는 그 기술을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잠시 떠 있었습니다. 저도, 루카도, 소피아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없었거든요. 유럽의회가 그 시점에 정치 리스크를 핵심 키워드로 올렸다는 건 기술 선택이 이미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어떤 나라의 기술을 들이느냐가 어떤 나라와 구조적으로 묶이느냐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맥락에서 소피아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정치 리스크 지수 비교표였어요. 주요 인프라 공급 후보국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성, 외교 마찰 이력, 기술 통제 독립성, 계약 이행 신뢰도를 점수화한 표였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예상을 했어요. 어디가 높게 나올지. 그리고 예상이 전복됐습니다. 한국이 최상위권이었어요. 공급망 안정성 항목에서, 지정학적 마찰 이력 항목에서, 기술 통제 독립성 항목에서. 현대차 기반 모델은 특정 국가의 정치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유럽과 직접적인 외교 마찰 이력이 없고 기술 표준을 자체 보유하면서도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 최소화라는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가장 싼 선택도 아니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선택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 한국 모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살 때 가장 싼 집을 사는 게 최선입니까?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인프라도 같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리스크는 비쌌습니다. 그 인식이 그날 회의실 안에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걸 느꼈어요. 루카 마리니 국장이 자료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오래 생각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드레아, 이 표를 유럽의회 청문회 자료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질문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기술을 고를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파트너를 고를 것이냐로.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그 표에 별표를 쳤어요. 그날 회의가 끝날 때쯤 창밖으로 밀라노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오모 광장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보였어요. 올림픽 폐막 직후의 텅 빈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이 돌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일상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떤 구조 위에서 굴러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그 결정이 지금 이 순간 이 회의실 안에서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싼 것과 비용이 적은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빠른 것과 지속 가능한 것도 다르고요. 그날 저는 그 두 가지 구분을 숫자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며칠 뒤 실제 결정의 자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는 직접 보게 됩니다. 그 보고서가 유럽의회 안에서 돌기 시작한 건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소피아 루소가 아침 일찍 전화를 해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흥분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 특유의 그 낮고 빠른 톤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무슨 발표냐고. 그녀가 짧게 답했어요. 유럽연합 산업위원회 친환경 교통 표준 초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초안이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강대국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당기는 상황에서 유럽 내부가 표준 초안을 낸다는 건 그 줄다리기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유럽연합에서 표준 하나를 합의하는 건 10명이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보다 몇십 배는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그날 오후 브뤼셀에서 발표문이 도착했을 때 저는 루카 마리니 국장, 소피아 루소와 함께 회의실에 앉아서
그 문서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발표문은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충전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반영 현황. 그 항목 아래에 참조 기술 제공사 목록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한국 기업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안전 기준 항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재 방지 설계 기준, 충전 과정 온도 관리 프로토콜, 긴급 차단 시스템 규격. 이 세 항목 모두의 한국 기업의 기술 데이터가 기준값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울렸어요. 무섭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엄청난 걸 목격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각이요. 유럽연합이 만드는 표준이라는 건 단순한 규정이 아니에요. 그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준 안에 기술 기준이 반영된다는 건 단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 시장의 진입 조건을 내 기술로 정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표준을 만드는 쪽이 시장의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루카 마리니 국장이 읽다가 잠시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았습니다. 기술만으로 표준에 이름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기술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제공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표준위원회가 받아들이거든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럽 각국에서 꾸준히 실증 데이터를 쌓아온 결과예요. 말없이 조용히 현장에서. 며칠 뒤에 시범 사업 승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복수의 유럽 국가들이 전대차 플랫폼 기반 친환경 교통 인프라 시범 사업을 공식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결정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더 의미 있게 읽혔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한 나라가 결정하면 선택이지만 여러 나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건 흐름입니다. 소피아가 유럽연합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프린트해서 들고 왔어요. 그녀가 특정 단락에 밑줄을 그어서 건네줬는데 그 문장이 이랬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기술 안정성이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하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봤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의도적으로 골라진 말들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 중립적, 기술 안정성 검증, 파트너. 이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그 순간 유럽 앞에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미국은 동맹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생깁니다. 중국은 가격이 매력적이지만 공급망 리스크 보고서가 이미 나온 상황이었어요. 일본은 자국 표준을 먼저 확산시키려는 방향성이 명확했고요. 그 어디에도 유럽이 원하는 중립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틈새에 있었어요. 아무도 적이 아니고 아무도 손을 뻗어 끌어당기려 하지 않는, 그냥 데이터를 냈고 현장에서 증명했고 결과물을 쌓은 쪽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충돌할 때 중립은 위험한 위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모두가 편을 고르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편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오히려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두 팀이 격렬하게 싸울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심판이잖아요. 어느 팀 편도 아닌 사람이요. 한국이 지금 유럽 앞에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오후 루카 국장과 단둘이 남아서 이야기하다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저는 몇 주 전까지 한국을 이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었어요. 루카가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목소리가 없었으니까.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처음 강대국들의 제안이 쏟아지던 시점에 현대차는 회의 테이블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미국은 동맹을 내세우고 중국은 패키지를 내밀고 일본은 표준 문서를 들이밀 때 한국은 아무 말 없이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게 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전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이 많은 쪽이 먼저 의심을 받는 법이거든요. 조용히 결과물만 내놓으면 의심 대신 신뢰가 쌓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도, 로비도, 동맹 압박도 없이 기술 데이터와 현장 실적만으로 유럽 표준 안에 이름을 올리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날 이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의 테이블에서는 강대국의 논리가 통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강대국들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 그 충격파가 미치지 않는 자리에 있던 쪽이 오히려 선택받은 겁니다. 소피아가 퇴근하면서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조용했던 쪽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의 요약이었거든요. 올림픽이 끝나고 도시가 흔들리던 순간부터 강대국들이 각자의 패를 펼치던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말을 걸어오던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유럽이 선택한 건 가장 크게 외친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브뤼셀에서 도착한 표준 초안 문서를 다시 펼쳐놓고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 박힌 기술 기준 수치들을, 그 숫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현장에서 쌓인 것들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며칠 뒤 그 숫자들이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어떤 형태로 현실이 되는지를 저는 처음으로 직접 현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헤드라인을 처음 본 건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시청 출근 전에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끓이면서 태블릿으로 유럽 경제지 첫 화면을 열었는데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커피포트에서 물이 넘쳐오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세츠 더 페이스 오브 그린 트랜지션. 한국이 녹색 전환의 속도를 설정한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 없이 한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일면이었어요. 사진도 없이 그냥 그 제목 하나가 페이지 상단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유럽 경제지가 아시아 국가를 일면 단독 헤드라인으로 올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업 기사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전환의 속도를 정의한다는 표현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피아 루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받았어요. 그녀도 이미 봤던 거였습니다. 저도 방금 봤어요. 그런데 안드레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녀가 보내준 링크를 열었더니 이번엔 미국 매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 전기차 시장 판매 1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였어요. 단순히 많이 팔렸다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사 본문 안에 분석이 들어 있었는데 유럽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선택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고 있었어요. 충전 편의성, 배터리 신뢰도,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반응 속도, 기술 항목들이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라 실사용 경험이 판매로 이어진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등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왜냐하면 이건 단발성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브랜드 마케팅으로 끌어올린 판매 1위는 다음 달에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런데 실사용 경험 기반의 판매 1위는 쌓입니다. 써본 사람이 다음에 또 쓰고 써본 사람 주변에서 따라 쓰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강한 형태의 점유입니다. 루카 마리니 국장이 오전 회의 시작 전에 저한테 신문을 한 장 들고 왔어요. 종이 신문이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봤습니까?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의자에 기대면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오래된 예상이 틀렸을 때 사람들이 짓는 그 표정이었거든요. 놀람과 수긍이 동시에 담긴. 몇 주 전에 우리가 테이블에서 이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봤다는 게 이제는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미국이 동맹을 말하고 중국이 패키지를 내밀고 일본이 표준 문서를 쌓을 때 현대차는 조용했었어요. 그 조용함이 지금 이 헤드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소피아가 들고 온 자료가 저를 또 한 번 전복시켰습니다. 이번엔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식품 시장 분기 보고서였는데 매운맛 카테고리 성장률 항목 1위가 농심이었습니다.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유럽과 북미 시장을 합산한 매운맛, 즉석식품 카테고리에서 농심 제품군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압도적인 수치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경쟁 제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격차가 단순히 조금 앞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들고 잠시 멍하게 있다가 마르코 페라리를 불렀습니다.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선수촌 라면 집게 얘기 기억하십니까? 당연하죠. 그게 여기까지 왔네요. 마르코가 자리에 앉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 선수들이 먹고 팬들이 따라하고 알고리즘이 퍼뜨리고 유통사가 진열 공간을 늘리고 그 결과가 분기 보고서로 나온 겁니다. 순서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동차와 라면, 전혀 다른 산업이잖아요. 하나는 기술 집약 제조업이고 하나는 소비재 식품 산업입니다. 가격대도 다르고 구매 주기도 다르고 소비자층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날 유럽 경제지 헤드라인과 식품, 시장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상하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피아가 외신 기사 분석 문단 하나를 뽑아서 저한테 건넸습니다. 유럽의 한 경제 분석 매체가 쓴 칼럼이었는데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모델은 속도, 안정성, 문화 확산을 동시에 증명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속도, 안정성, 문화 확산. 이 세 가지가 원래 같은 문장 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속도는 공학 용어에 가깝고, 안정성은 리스크 관리 용어에 가깝고, 문화 확산은 마케팅이나 인류학 쪽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나라를 설명하는 문장 안에 나란히 들어와 있었어요. 왜 그게 가능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차가 유럽 충전 인프라를 경쟁사보다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던 건 표준화된 모듈 설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준화가 가능했던 건 국내 시장에서 이미 수십만 대를 굴리면서 데이터를 쌓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도의 뒤에 안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농심이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퍼진 것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50년 넘게 국내에서 레시피를 다듬어온 제품이 올림픽이라는 접점을 만난 거잖아요. 그 접점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됐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건 제품 자체의 품질이 일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 확산의 뒤에도 안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산업의 공통분모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을 빠르게 내놓는 능력. 후발주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긴 준비가 있었던 것. 칼럼이 그걸 읽어낸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수가 갑자기 경기장에 나타나서 세계 기록을 깼다고 칩시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1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훈련을 해왔다면 그건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이 늦게 본 겁니다. 한국이 지금 유럽에서 보이는 것들이 저는 그 구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카 마리니 국장이 퇴근 무렵 제 자리로 왔습니다. 그가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안드레아, 우리가 처음 이 논의를 시작했을 때 기억합니까? 밀라노의 다음 성장 동력이 없으면 장기 침체라고 했던 그 아침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찾던 게 뭐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산업 전환의 파트너였죠.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게 기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게 이 헤드라인들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기술로 시작했지만 그게 문화와 연결되고 문화가 다시 시장을 바꾸고 시장이 바뀌면서 구조가 달라지는 것. 그 전체 흐름이 지금 눈앞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나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이 선명해지는 밤이었거든요. 올림픽 폐막 직후 텅 빈 두오모 광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끝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밀라노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테이블에서 가장 조용했던 이름으로. 결말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밀라노 시청 회의실에서 텅 빈 두오모 광장을 내려다보던 그 아침부터 강대국들의 제안서가 테이블 위에 쌓이던 그 시간들을 지나 유럽 경제지 일면 헤드라인을 커피포트 넘치는 것도 모르고 읽던 그 아침까지 저는 그 과정 내내 이 이야기의 끝이 밀라노의 선택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도시의 인프라 파트너 결정 정도로요. 그런데 결말은 제 예상보다 훨씬 큰 스케일에서 열렸습니다. 소피아 루소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온 건 어느 오후였어요.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뭔가를 꾹 눌러 담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녀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한미 공동 잠수함 에너지 플랫폼이 공식화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잠수함 에너지 플랫폼. 그게 이 이야기 안에 들어오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얘기를 하다가 수소 표준 얘기를 하다가 라면 챌린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서류를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이건 군사 동맹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기술의 이야기였어요. 잠수함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및 추진 플랫폼은 배터리 안정성과 출력, 밀도면에서 민간 전기차보다 훨씬 극한의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었고 미국이 공동 개발 파트너로 공식 선택한 거였어요. 같은 배터리 기술이 전기차에도 잠수함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산이 아니라 에너지 기술의 확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몇 주 전에 미국 기업들이 배터리 공급망 동맹 테이블에서 현대차를 무시하다시피 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없었던 쪽이 지금은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 공동 개발 파트너로 공식화한 겁니다. 이게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시당했던 자리에서 동등한 파트너 자리로. 그 반전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한동안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 마리니 국장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한 말이 기억납니다. 하청이 아니네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부품을 납품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플랫폼을 함께 설계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들어온 겁니다. 기술 보유국과 기술 수요국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기술을 가진 두 나라가 함께 새로운 걸 만드는 구조였어요. 그 차이는 납품과 몇 퍼센트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설계도를 그리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유럽 내 한국 MRO 허브 확장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MRO는 유지, 보수, 운용을 통합한 산업 인프라예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든 기차든 도시 인프라든 한번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운용하고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유럽 안에 그 허브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유럽이 한국 기술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인프라를 현지에 구축하겠다는 뜻이에요. 단발 수출이 아니라 장기 운용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지도 하나를 펼쳤어요. 북미와 동유럽 생산 동맹 구조 초안이었습니다. 배터리 생산, 전기차 조립, 충전 인프라 설치, MRO 운영을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구조였는데 그 지도 위에서 연결선들이 하나의 중심을 향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 중심이 어딘지를 보고 싶어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생산 지도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북미가 한쪽 축이고 동유럽이 한쪽 축인 구조에서 기술 기준과 품질 관리의 허브가 한국이었어요. 지도상의 거리가 아니라 기술 체계의 중심 말입니다. 마치 바퀴살이 허브에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 생산 동맹의 모든 기준선이 한 지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 모든 게 시작됐을 때 한국은 테이블에서 가장 목소리가 작았어요. 배터리 공급망 논의에서 무시당하고 강대국들의 제한 속에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산 동맹의 지도를 펼치면 한국이 중심에 있어요. 어떻게 이 반전이 가능했느냐고요. 저는 그날 마르코 페라리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 선수들이 먹고 팬들이 따라하고 알고리즘이 퍼뜨리고 유통사가 진열 공간을 늘린다고 순서가 있었다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터를 먼저 냈고 현장에서 증명했고 표준의 이름이 올랐고 동맹이 됐습니다.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루카 마리니 국장이 그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맹 의존이 아니라 생산 동맹의 시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어요.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서 강대국 주변 나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강대국의 기술을 의존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받거나 아니면 그 구조 밖에서 독자 노선을 걷거나.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건 세 번째 길이에요. 의존도 아니고 고립도 아닌 기술을 가진 나라가 동등하게 생산 구조를 설계하는 파트너십. 그게 생산 동맹이라는 말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혼자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올림픽 폐막 다음 날 아침에 텅 빈 광장을 보면서 이 도시의 다음이 없으면 어쩌나 했던 그 막막함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의 기술을 들여오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파트너를 고르면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밀라노가 파트너를 고르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택받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로비를 하지 않고 동맹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정적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강대국들이 서로 충돌하는 동안 조용히 데이터를 쌓고 현장에서 증명하고 표준을 만들고 결국 모두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 올림픽은 끝났지만 진짜 경기는 그 이후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가장 화려하지 않았던 선수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밀라노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파트너를 고른 게 아니었어요. 파트너가 이미 거기 있었고 우리가 늦게 알아봤던 겁니다. 세상이 늦게 본 것뿐이었습니다. 준비는 훨씬 전부터 되어 있었으니까요.